안녕하세요. 정홍수학 김동입니다. 브릿지 강의,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세 번째 강의라는 게, 이게 우리 선생님들 브릿지 강의는 이제 한 번 정도 수강을 하시면 되세요. 네. 길어도 이제 두 번 정도까지 수강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두 번씩 이렇게 교대로 제가 컨텐츠가 이루어지게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초반이라 이제 내용을 갖춰가는 도중에 있고요. 이번 이제 브릿지 세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브릿지 강의 목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브릿지 강의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임용시험에서 출제되는 영역 중에서도 좀 비교적 쉬운 부분,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득점력을 기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쉬운 문제도 다 잊어버렸어, 이런 분들이 이제 듣기에 적합한 그런 강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교과서, 그쵸? 바틀의 실에서 개론이라든지 아니면 프랄라이의 현대대수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책을 읽을 수가 없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그래도 내가 혼자서 공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수학 능력 획득. 세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강의, 그러니까 우리 심대원 팀에서 하는 그런 강의들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이제 브릿지 3의 이제 좀 구체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수월하게 아직까지 잘 풀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제가 확실히 보장을 해드리긴 어려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브릿지 수업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런 테크닉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좀 쉬운 영역, 쉬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정홍수학 브릿지 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번 수업의 이름이에요. 이 수업의 이름이 정홍수학 브릿지 3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름 뭐냐면, 오늘 1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회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회차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프린트를 하셨으면 이제 프린트 분량이 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거를 이제 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략적인 겁니다. 이거는 완벽한 게 아니고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죠. 해대 위상. 해석, 대수,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게 한 턴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바퀴를 돌면은 전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윤곽을 한번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요게 한 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간 거는 해대위성 복정 미학이 요 부분 전체적으로 하나 들어있는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수 부분은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전공수학 브릿지 1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약간 재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공수학 브릿지 1과 2를 둘 다 들으신 선생님들은 전공수학 브릿지 1과 2를 둘 다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 수업을 계속 수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제 지금 심대원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출 동영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공수학 브릿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수강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교재나 아니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고, 많아도 2번까지 수강을 하시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 부분은 뭘까요?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그 이론 부분을 너무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선생님들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자, 여기 지금 다음에 참고했을 판별과 근거를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닫힌 구간상에 연속 함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닫힌 구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수열 xn이 있어요. 수열 xn은 D상의 수열이에요. 이것이 실수 A로 수렴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A가 D에 포함이 되며, 그리고 두 번째는 fxn의 극한이 fa다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의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수 집합의 분집합에서는 다음이 다 동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닫힌 구간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집합에서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그 부분에 참고짓을 따져보도록 하죠. 닫힌 집합, 열린 집합인데 모든 그 위상 공간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일단은 실수 집합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수 집합에서. 자, 다음 동치다. 일단 첫 번째 열린 집합에 대해서 자, 어떤 U라는 집합이 그 실수 R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다음은 동치다. 제가 갑자기 영어 써서 그 선생님들이 좀 거부감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길잖아요. 타팔랑자 all equivalent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는 항상 요거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은 아 이게 다 동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뭔가 넘버링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A, B, C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넘버링 할 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죠. 예. 자, 요거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학책을 보시면 요것들이 용도가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거 안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대체로 보면 동치 관계, 동치 관계. 동치. A랑 B랑 C랑 D랑 이게 다 똑같은 말일 때 A, B, C,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다 모여서 어떤 성질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구성하는데 요 세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두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 여러 가지 속성, 뭐 어떤 뭐 정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얘가 만족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렇게 나열해 쓰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보통 언제 쓰냐면 이거는 약간 독립적인 사실 나열. 얘랑 얘는 뭐 완벽하게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거는 거의 동치의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U가 열린 집합이다. 열린 집합의 뜻은 얘가, 자, 그 실수 집합에서는 우리가 열린 집합을 왜 쓰냐면은, 사실은 미분 때문에 쓰는 거예요. 미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중에는 다친 구간에서 미분 가능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열린 집합이 돼야지 이 점을 그 점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 값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거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우리 양화사 한번 공부해볼까요? 모든 A, U에 대해서 어떤 양수가 존재해가지고 such that A 빼기 입실론하고 A 플러스 입실론하고 얘가 U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진 실수 A에 대해서 A보다 좀 왼쪽, 그 다음에 좀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 양화사 있잖아요. 양화사 이거 서술할 때는 가급적 쓰지 마세요. 예, 서술할 때는 그냥 말로 풀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처음 공부하실 때 양화사 같은 거 계속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서술도 잘 안 되고 사실 어색하고 되게 이상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화사를 써서 문제를 풀으셨을 때는 우리 전공수학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내 풀이가 맞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 건지 꼭 한번 질문을 통해서 검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공수학 심대원 팀에서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여기 심대영 교수님도 올해는 일단 답을 달아주기로 하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학원 뭐 전단이나 이런 데 보시면 다 안내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데 오셔가지고 제 교재에는 있나요? 교재에는 뭐 나와있지? 심대원 팀 카페가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심대원 팀 카페 여기 교재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심대원 팀 카페가 나와 있어요. 네, 여기 해서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A에 대해서 어떤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가지고 이게 이제 U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U가 열린 집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뭐예요? 끝점을 포함 안 하는 구간이었어요. 그쵸? 네. 그럼 닫힌 집합은 뭐냐? 닫힌 집합. 이런 게 구간이에요. 안 끊어져, 중간에 안 끊어져 있고 쭉 이어져 있는 게 이런 게 구간입니다. 뭐 구간을 제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이제 원론에서는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가 R의 분집합일 때, 다음이 동치다. 자, 첫 번째, D가 닫힌 집합이다. 닫힌 집합. 자, 두 번째는 이 D가 닫힌 집합이라는 얘기는 열린 집합이랑 되게 비슷한 열린 집합하고 좀 대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 뜻은 절대 아니고.
자, D가 닫힌 집합이라는 이야기는 R 빼기 D. 자, 요 기호 나오는데, 요거 차집합 기하예요. 차집합. 근데 차집합 빼기인데?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데, 요게 좀 더 현대적입니다. R 빼기 D. 자, 요게 열린 집합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요 성질이 중요한데, 우리 해석학 문제를 푸실 때는, D상의 임의의 D상의 수열 xn이 수렴하면 알파로 수렴하면 이 알파는 물론 이제 실수겠죠. 당연히 실수입니다. 알파로 수렴하면 이 알파가 D에 속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이 있으면 그게 이 D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요 세 개가 이제 다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이거 말고도 되게 중요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 세 개만 할 거예요. 자, 이게 열린 집합이라고 해가지고, 이 열린 집합하고 닫힌 집합하고 반대 뜻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열렸으면서 닫힌 집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원론에서는 여닫힌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R 상의 여닫힌 집합이 있다.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공집합이고요. 하나는 R 전체입니다. 공집합은 닫힌 집합이기도 하고 열린 집합이기도 해요. 네. 자, 여기서 공집합이 어떻게 열린 집합이냐? 모든 A에 대해서 여기 볼게요. 공집합. 자, 공집합 저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제가 참인가 거짓인가? 모든 A에 대해서 어떤 입실론이 존재해가지고 A-입실론, A 플러스 입실론 요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아니 공집합이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이런 게 입실론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A에 대해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A가 공집합에 들어간다면 이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요거는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은 A가 공집합에 들어가면 그러면 항상 어떤 입실론 존재가 어쩌고저쩌고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정건이 부정되니까 무조건 참인 거예요. 이거를 전건 부정에 의한 참, 공허한 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부정하면. 자,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거짓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어떤 A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 게 부정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A가 존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거짓이면이 아니고, 부정하면, 예, 거짓이기 때문에 따라서 참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R은 당연히 성립한 입실론을 그냥 1로 잡으면 되죠. 네. 그래서 공집합과 R이 둘 다 열린 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둘 다 닫힌 집합이 되는 겁니다. 네, 서로 여집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연속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속함수. 자, 여기 선생님도 뭐 기억하시라고요? 닫힌 집합은 뭐냐면 수열이 그 안에서 수렴하는 거. 네, 요게 닫힌 집합의 정의로 볼 수도 있다. 이 둘이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자, 연속 함수의 뜻. 함수 f가 그 d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합시다. d는 실수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담이 동치다. a는 d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a가 d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담이 동치다. 예.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은 난 진짜 극한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선생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극한을 보신 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우리가 극한 가지고 연소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자, A, D에 대해서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요거는 뭐랑 같은 얘기냐면 B. 자, 또 뭐 여러분들이 극한 하면은 또 나 극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fa 정의가 됐어요.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존재해. 둘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사실 a가 d에 들어가기 때문에 fa는 당연히 정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면 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고. 자, 근데 여기서 이 존재한다는 게 x가 지금 f가 d상에 정의된 함수로서 하는 얘기예요. 예, 이게 좀 약간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x 존재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근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하다는 게 있어요. a가 고립점이면 이게 값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극한 값이 하나로 정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a가 고립점이면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요게 이제 fa가 된다. 요게 x는 a에서 연속이 조건입니다. 자, 다음 C.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 모양이 지금 어떤가요? 이 모양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리미트 x는 a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f랑 리미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n이 수열일 때 xn이 이게 d상의 수열일 때 xn이 d상의 수열이다. 그리고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여기 a라고 하자. xn이 a. 자, 그렇다면은 리미트 x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xn이 요게 뭐가 된다? fa가 된다. 자, 근데 a를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연속 함수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연속 함수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리미트랑 f랑 교환하는 겁니다. 리미트랑 f랑 교환하는 거. 이게 연속 함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리미트 f랑 f 리미트. 이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명대로 가보죠. 자, 1번. 이제 볼 거 없어요. 닫힌 구간이라고 했어요. 닫힌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xn이 a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 흩어져 있는 그 정보들을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은 이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xn이 d가 닫힌 구간이므로 그래서 요게 뒤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또한
f가 연속 함수이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xn은 f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은 fa다. 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연속함수 f와 6의 수열 xn에 대해서 fxn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고 했는데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정리를 스테이트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이게 수학 공부라는 게 하다 보면 이렇게 물론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쌓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브릿지 단계에 있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렇게 좀 내재화하는 게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명은 나중에 할 텐데요. 위상수학에 대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정의입니다. 아래 위상. 아인슈타인의 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콤팩트 개념이 있습니다. 콤팩트. 근데 콤팩트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음이 다 동치다. A. 그래서 우리가 K라는 것을 R의 부분지표를 합시다. A. K가 콤팩트다. B. 자, K가 6의 닫힌 집합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이네-보렐 정리라고 합니다. 하이네-보렐 정리.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 하이네-보렐 정리가 뭐냐면 A랑 B가 같다는 거예요. A랑 B가 같다는 거. A랑 B가 같다는 거. 그다음 이 C도 자, B도 굉장히 중요해요. B도 굉장히 중요하고 C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성질도 중요한데 K상의 수열 X에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자, 좀 어렵죠, 그죠? 지금 수학 하도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이런 얘기부터 하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콤팩트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콤팩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콤팩트의 성질은 거의 유한집합이 가지는 성질이랑
비슷해요. 유한집합이 가진 성질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내가 유한집합이 있어요. 유한집합. 자, 물론, 아니, 콤팩트랑 유한집합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를 상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콤팩트는, 여러분들, CD가 뭔지 아세요? CD? CD,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 선생님들 잘 모르고, 그래도 어렸을 때 많이 봤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게. 매끈하고. 그쵸? 이걸 콤팩트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콤팩트 디스크에서 CD예요. 왜 콤팩트 디스크냐? 이게 조그마니까. 옛날에는 디스크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뭐 테라바이트 이렇게 되나요? 뭐 1테라바이트 이런 거는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용어로는 1024고 하드디스크 용량 표시로는 1000기가바이트예요. 1024.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 1테라바이트는 회사에서 하드디스크 생산하는 데서 1000기가바이트를 1테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하드디스크 용량을 딱 열어보면은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적으로 표시된 그 용량은 1테라바이트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사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1테라바이트 1023기가바이트 원래. 그러면은 1기가바이트가 얼마냐? 1기가바이트가 이게 1000메가바이트. 1024, 정확히 1024 메가바이트예요.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는 어느 정도 되느냐? 메가바이트는 1메가바이트가 이게 킬로바이트, 1000킬로바이트, 1024 킬로바이트. 그럼 1킬로바이트는 얼마냐? 1킬로바이트가 이게 1024 바이트예요. 1024 바이트. 1바이트가 뭐냐면은 1바이트가 이게 8비트예요. 비트. 그리고 8비트는 보통 반글자 정도 돼요. 반글자. 그러니까 요즘은 글자 하나 2바이트 쓰니까 글자 하나 저장에 2바이트 쓰니까 이게 반글자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글자 하나 저장하는데 16비트 필요합니다. 이게 엄청나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콤팩트 디스크 옛날에는 디스크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뭐 100만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메가바이트가 100만 개 있어야지 1테라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대충 이 메가바이트 수준의 저장 용량을 가진 디스크가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이만한 크기였어요. 진짜 이만한 크기. 예. 이만한 크기의 디스크였어요. 이런 거를 쓰다가 이제 콤팩트 디스크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콤팩트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 엄청 음악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기껏해 사진 한 장 딸랑 들어가는데. 예. 여기는 뭐 무슨 음악 같은 것도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음악이 뭐 1시간 동안 재생이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콤팩트 디스크가. 콤팩트는 되게 이렇게 조그맣다 이런 뜻이에요. 유한집합 생각해 보세요. 자, 유한집합상에 여러분들이 무한 수열을 하나 만들면 유한집합상에 수열을 하나 만들면 어때요? 여기에 어느 한 곳에는 항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부분수를 가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콤팩트의 성질은 그래서 거의 유한집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된다는 것을 이후에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거 6개면서 유한집합이 6개죠? 그 다음에 닫힌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콤팩트의 진짜 중요한 성질은 바로 연속 함수랑 친하다는 거예요. F가 연속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 K에서 R로 가는 뭐 연속 함수라고 합시다. 연속이면. 그러면 무슨 얘기 되냐면 F의 상위. 이것도 콤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K가 콤팩트면은 그러면은 이거 콤팩트예요. 콤팩트는 실수 집합에서 뭐다? 6의 닫힌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성립합니다. 6개면서 닫힌이다.
그리고 유계면서 닫힌 수열에서 유계 닫힌 집합상의 수열은 무조건 수렴한 부분 수열을 가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로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이걸 볼찬 바이스트라스 정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정리. 자,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정리는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는 유계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있다. 유계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속함수와 유계 수열에 대해서 fxn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어때요? 자, 유계 수열입니다. 유계 수열이므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컴팩트는 유계고 닫힌인데 여기는 유계만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라고 생각하시는데 유계 수열은요. 자, 유계 수열, 실수집합상에 유계 수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유계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다 합시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그러면 이거를 둘러싸는 닫힌 집합을 설정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컴팩트잖아요. 그래서 컴팩트 집합 안에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선생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fxn의 유계 수열이니까, 보자, 이번. xn이 유계 수열이므로,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정리에 의하여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자,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정리에 수렴한 부분 수열을 가진다. 그 수렴한 부분 수열을 yn이라 할 때 f의 yn은 리미트 yn은 b라고 합시다. n이 원대가 fb로 수렴한다. 왜냐하면 f가 연속이니까.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별에. 자, xn이 유계 수열이니까 어떤 m 양수 m이 존재해가지고 뭐예요? 절대값 xn이라는 것이 m보다 작거나 for all. 자, 마이너스 m, 요거는 컴팩트죠. 컴팩트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m 이것도 컴팩트. 그죠? 자, xn이 유계 수열. 사실은 이거는 구간입니다. 구간.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fxn은 이 컴팩트 집합, 요거를 우리가
K라고 하겠습니다. K상의 수열이므로 따라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이면 Q이다. P이면 Q다라고 하면 P가 참이고 Q가 거짓 때만 이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밖의 경우에는 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 명제 들어왔을 때는 뭐가 오더라도 이건 무조건 참입니다. 그리고 참 명제가 있을 때는 참 명제가 있을 때는 Q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Q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Q가 참이면 참이고 Q가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건 P와 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나 Q이면 나 P이다. 이거 같은 조건. 이거 우리가 보통 대우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P이면 Q이다.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P, Q에 대해서. P가 참이면, Q가 참이면은 참이고, Q가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그런데, P가 거짓이면, Q가 참이면은 참이에요. P가 거짓이면은 무조건 참이에요. 무조건 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요때만 거짓이잖아요? 요때만 거짓. 그럼 이건 뭐냐? 뭔가, 또는이랑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또는. 언제냐면은, 나 P이거나, Q이거나, 둘 중 하나만 참, 나 P가 참이면, 나 P가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에요. Q가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에요. 그 밖의 경우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거예요. 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P이면 Q이다 하고 나 P 또는 Q다. 이건 두 개 같은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P이면 Q이다, 나 Q이면 나 P이다 같은 조건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죠. 왜? P이면 Q이다. 같은 조건 우리가 짝대기 3개로 나타내겠습니다. 요거는 not P 또는 Q죠. 요거는 자, 이중 부정은 긍정. not P 또는 not Q예요. 그럼 드모르간 법칙 뭐예요? 드모르간 법칙은 not P and not Q. 요거의 not이죠.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예요? not P 잠시만요. 제가 실수했어요. 드모르간 법칙을 쓸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네. 뭐가 좀 이상하다. 네. 이렇게 할 거예요. not Q 또는 not P.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예요? not Q이면 not P다. 되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든하고 어떠니 굉장히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풀이 중간에 여러분들 양화사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 Q가 존재해가지고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X 빼기 Q가 P보다 작다. 일단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모든 실수 X와 양수 P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 Q가 있어서 X 빼기 Q의 크기는 P보다 작다. 자, 얼핏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자,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정확히 안쪽부터 살펴봐야 돼요. 제일 안쪽부터. 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 Q가 있어요.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절대값 X 빼기 Q는 P보다 작다. 여기서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자, 이거를 제가 비용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이 뜻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 Q가 존재해가지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 Q가 존재해가지고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절대값 X-Q는 P보다 작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안쪽에서부터 볼게요. 요 제일 안쪽에서부터. 자, 요 뜻은 뭐냐, 요 뜻은. 자,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X/Q가 P보다 작다. 근데 이건 원래 0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게 0보다 크면, 이게 0보다 크면은 어떤 양수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뭐 10억분의 1이다. 10억분의 1. 그럼 P를 100억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거 성립 안 하겠죠? 그죠? 이게 0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X는 Q,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 Q가 존재해서 such that X는 Q다. 이 얘기예요. 자, 어쨌든, 자, 이게 첫 번째 거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걸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거는 이런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 Q가 존재해서 such that X/Q의 크기가 P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 Q가 존재해가지고 X/Q의 크기가 P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 제일 뒷부분 볼게요. 어떤 유리수 Q가 존재해서 X/Q의 크기가 P보다 작다. 요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제.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거는 그냥 P. 자, 어떤 유리수 Q가 존재해서 X/Q가 P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이걸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P에서 X/Q에서 P에서 요런 상황이잖아요. 존재하는 건 Q예요. 그럼 Q의 범위 어떻게 되냐? Q가 P 더하기 X.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X/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Q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X/P, X 더하기 P 요거하고 Q를 했더니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써보면은 모든 XR에 대해서 모든 양수 P에 대해서 X/P, X 더하기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떤 Q가 존재해서 X랑 Q랑 같으면 무슨 말이에요? X가 그냥 Q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X인 R에 대해서 X는 Q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당연히 거짓이죠. 당연히 거짓이에요. 네. 자, 여기는 뭡니까? 모든 실수 R에 대해서 어떤 그 모든 P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자, 이거는 자, 유리수 집합이 조밀하기 때문에 촘촘하니까 자, 이거 뭐 조밀하다는 거 우리 수학적으로 정의를 지금은 안 하겠어요. 유리수들이 빽빽하게 여기에도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다 있잖아요. X/P, X를 딱 잡았어요. 물론 이거는 유리수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은 양수를 이렇게 펼치는 순간 요 안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겠죠. 참입니다. 요걸 수학적으로 증명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참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집합의 크기 비교. 그래서 지금 가산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가산. 지금. 네, 요거는 좀 몇 개를 외우세요. 집합의 크기. 굉장히 좀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A에 대해서 A가 집합이면 절대값 A로 이건 집합의 크기를 나타낸다. 집합의 크기는 일단 첫 번째 A가 유한집합이면 절대값 A는 A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의 크기가 B의 크기보다 같거나 작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A에서 B로 1대1 함수 F가 존재하는 거예요. 1대1 함수.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X가 B보다 원소의 개수가 같거나 작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로 1대1 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1대1 함수.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고 요거는 같은 게 뭐냐면은 자, 요거는 사실 선택공리라는 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죠? 자, 어떤 함수 F가 존재해서 B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요. 요게 전사함수. 전사함수. A의 원소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B를 가지고 다 덮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건 다음이 답이 봅시다. A. A하고 B가 원소의 개수가 같다. B. A가 B. 그리고 B가 A. 사실 이것도 정리해요. 이것도. 슈레드-번스타인 정리라고 합니다. 슈레드-번스타인 정리. 하지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세 번째. F. A에서 B로 가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존재해요. 1대1 대응.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다릅니다. 1대1 대응은 1대1 전사예요. 1대1 전사. 1대1 전사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게 숫자예요, 숫자. 근데 이게 집합론에서 사용하는 특정 숫자. 그래서 이거를 카르디널 넘버라고 합니다. 카르디널 넘버.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곱셈도 할 수 있고, 덧셈도 할 수 있고, 지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가산집합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가산집합. 그래서 다음이 A가 가산집합이야. A가
가산집합이면 A의 원소의 개수가 이 자연수 전체의 원소의 개수하고 같다. 임을 말한다. 우리 적어도 이 가산집합의 가산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카디널 넘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요거는 이때 요 카디널 넘버는 뭐냐면은 오메가예요, 오메가. 오메가라고도 쓰는데 사실 오메가는 기수보다는 카디널 넘버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라기보다는 그 서수에 가까운 개념이고 기수를 강조할 때는 이게 알레프 제로라는 기호를 씁니다. 알레프. 이게 약간 알레프 제로예요. 알레프 제로. 네. 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도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알레프 제로입니다. 네. 알레프 제로라면서 알레프 1은 뭐냐? 알레프 1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알레프 제로예요. 그러면은 가산 무한이 가산 무한. 죄송해요. 여기서 가산집합이면 요걸 말해요. 요거. 그러니까 유한집합도 가산은 가산이에요. 그래서 가산 무한집합은 전부 다 원소에서 다 똑같아요. 가산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모두 동일이다. 두 번째, 가산계 가산집합은 합집합은 가산이다. 그러니까 가산계 가산집합 두 개, 가산계라는 얘기는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자연수 전체 개수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계 가산집합의 합집합은 가산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Q 같은 거. Q 같은 거는 요거는 다 합칠 수 있죠. 요거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다 합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G부터 볼게요. G는 음의 정수. 요거랑 양의 정수. 요 합집합이죠. 요 가산이죠. 요 가산이죠. 그러니까 얘도 가산이에요. 아시겠죠? 가산집합은 합집합에도 가산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Q는 우리가 N은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했을 때 N분의 1G 이거다 합집합한 거죠. 그죠? 예. 분모가 N인 수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산이죠. 유리수 가산집합이에요. 가산. 근데 실수 전체 집합은 이거는 불가산이다. 가산 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수 집합하고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불가산인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멱집합하고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멱집합. 가산집합의 멱집합이랑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가산집합 멱집합. 그리고 이거는 2,2D 알렙 제로. 2,2D 알렙 제로.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얘는 원소 2개짜리 집합. 자, 여러분들 보세요. 참고로 함수 f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자, 만약에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였어요.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였어요. 그러면은 몇 개입니까? a의 첫 번째 원소도 4가지, a의 두 번째 원소도 4가지, 세 번째 원소도 4가지. 4의 세제곱이잖아요. 4의 세제곱. 뭐냐면은
요게 B의 A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한집합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무한집합에서. 여기 제가 실수 전체 집합이 왜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냐. 얘를 이진수로 보고, 이진수로 보면은 결국에는 0. 얼마, 0.0과 1에 대한 수열 있잖아요. 0과 1에 대한 수열. 그죠? 네. 그럼 자연수에서 0 또는 1로 가는 그런 함수들의 모임인 건데, 그걸 자연수의 분집합하고 동일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실수를 이진법으로 보면 그러면은 얘랑 자연스럽게 대응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가산집합이냐 아니냐 크기를 비교해라. 상식으로 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자, 1번 A는 Q랑 R입니다. Q는 가산이죠. R은 불가산. 그래서 Q의 원소의 크기가 R의 원소의 크기보다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작다는 거예요. 그냥 작다. 자, 근데 2번 자, 구간은 불가산 그리고 실수 전체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 구간 요런 수직선상에 이런 열린 집합을 한번 볼게요. 열린 집합을 보면 얘를 갖다 이렇게 구부릴 수 있죠. 구부려요. 꺼내가지고 이렇게 구부렸다 생각해요. 그럼 실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대응시킬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열린 구간이랑 실수 전체 집합이랑은 항상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린 구간이 비어있는 집합만 아니면, 공집합 아니면 그럼 실수 전체 집합하고 원소계수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 실수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가 0에서 1까지 열린 구간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요. 요거보다 얘가 각각 크죠, 당연히. 2개 더 추가됐으니까. 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크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게 더 크죠? 근데 이건 뭐예요? 실수 집합이랑 원소의 개수 똑같아요. 다 똑같으면 모두 같다. 아시겠죠? 자, 엄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엄밀하려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게 제가 부등호라는 거에 대한 직관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를 그냥 바라는 거예요. 부등호가 가지는 성질들을 이 집합의 카디널 넘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n제곱. n제곱은 뭐예요? n제곱. 자, b는 불가산이죠. 세 번째, b는 역집합. n은 역집합. 요거는 불가산. 그래서 사실 b의 원소의 개수가 실수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실수의 원소의 개수. 자, 근데 a가 n제곱이다. a가 n제곱이다. n제곱은 n 곱하기 n이잖아요. n 곱하기 n. 자, n제곱은 n 곱하기 n이죠. 요거는 뭐냐면 유니온. 첫 번째 성분이 1인 거, 첫 번째 성분이 2인 거, 이런 것들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n 크로스 n을 유니온한 거예요. n을. 자, 그랬을 때 이게 뭡니까? 이거 가산집합이죠. 가산입니다. 그래서 A의 원소의 크기가 B의 원소의 크기보다 그냥 작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물음에 답하세요. 실수체의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기술하고 증명하죠. 자, 요거는 우리 실수 집합의 완비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완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실수집합의 사실, 크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수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수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자연수보다 많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의 완비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실수집합의 완비성. 완비성. 뭐, 사람마다 이제 좋아하는 버전이 많이 다른데, 다음 가치들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비지 않은 공집합이 아닌 위로 6n 최소 상계를 가진다. 최소 상계를 가진다. 배우지 않은 위로 6n 집합 A는 최소 상계를 가진다. 두 번째, 위로 6n 단조 증가 수열은 수렴한다. 수렴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그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열의 단조 수렴 정리. 근데 단조 수렴 정리는 너무 좀 자명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 안 써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단조 수렴 정리라는 용어 자체는 수열보다도 함수에 더 많이 쓰입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사실 그 말이에요. 독인, 객인이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아르키메데스 성질은 뭐냐?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좀 일반적인 아르키메데. 자,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임의의 양수 입션에 대해서. 그리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가지고, n 입실론이 결국 x보다 커진다. 또는, 요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모든 임의의 양수 네? 입실론에 대하여 입실론 n이 위로 6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위로 6개가 아니니까는 임의 실수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큰 n 입실론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 말이 위로 6개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문제로 정확하게 증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체의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기술하고 증명하시고,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증명을 해보자. 밑에 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n이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 n이 유계가 유계라고 가정하자. 귀류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당연히 비어있는 집합이 아니고요. 위로 유계니까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참 뭐도 되냐면 사실 이것 자체도 아르키메데스 성질입니다. n이 위로 유계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n이 위로 유계 아니다. 그래서 이게 유계라고 가정하자.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는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모든 x에 대해서 x보다 큰 양의정수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위로 유계가 아니니까 그럼 상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계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x를 두더라도 그보다 더 큰 양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x를 주더라도 그보다 더 큰 양의 정수를 잡을 수 있다. 요게 아르키메데스 성질이고 양수 입실론을 이용하더라도 어차피 그 말이 그 말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잖아요. 지금 입실론 n이 어떤 x보다 크다. 요거는 n이 입실론보다 x보다 크다. 똑같은 얘기. 입실론 양수니까. 그죠? 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존재한다. 그냥 실수의 완비성에서. 최소 상계 알파가 존재한다. 자, 실수의 완비성에서 최소 상계 알파 존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을 생각할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상계가 아니므로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이게 상계가 아니니까 상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보다 더 큰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더 큰 n 입실론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한다. 맞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상계가 아니니까 요걸 넘어가는 놈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n 플러스 1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거죠. n 플러스 1 입실론은 당연히 입실론 n에 들어가죠. 입실론 n. 맞다. 이렇게 쓰면은 이 원소에다가 입실론 곱해서 다 모아놓은 거랑 그 뜻이에요. 예. 입실론에다가 n 플러스 1이라는 양의 정수 곱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원소 알파보다 컸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죠? 왜냐면 이거 알파 상계잖아요. 그보다 더 큰 애가 나왔으면 모순이지. 따라서 엡실론 n이 6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르키메데스 성질 증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그대로 하셔도 좋고 요걸 입실론을 빼고 한번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 n이 위로 6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증명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1이면 증명. 이런 황당한 가장 작은 양의 정수의 1이면 증명하시오.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1인가요? 맞을까요?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 의심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C를 최소의 양의 정수로 하자. 최소의 양의 정수는 있어요. 그거는 양의 정수 집합의 최소성 공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집합의 최소성 공리. 자, 우리가 원론에서는 저 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론은 그 카페에 가시면은 있어요. 정홍수와 원론. 제가 우리
그 임용 선생님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원론에는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네. 원론에서는 정수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수집합의 딱 특성, characteristic, G의 성질. 혹은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론에서는 이걸 정의라고 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거는 G는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덧셈, 뺄셈, 곱셈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이 집합 안에서. 두 번째, 1이 들어있다. 자, 1이 들어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뭐 알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도 들어있고요. 2 더하기 1은 3도 들어있고요. 이런 사실들을 다 알 수 있죠. 1 빼기 1은 0입니다. 0도 들어있고요.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도 들어있죠. 다 이런 사실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밖에 다른 것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성질을 주냐면 세 번째, 최소 원소 성질을 줍니다. 자, 그 실수의 완비성이랑 좀 달라요. G의 공집합이 아닌 G의 분집합 A에 대해서 A가 아래로 6이면 이번에 아래로 6이면 최소 원소가 존재한다. 자, A가 아래로 6이면 최소 원소가 존재한다. 자, 가장 작은 양의 정수의 이름을 보이시오. 라고 했는데, 요거 때문에, 요거. 최소 원소 성질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C를 가장 작은, 그래서 정수는 뭐다? 정수는, 이거는, n들의 모임인데, 양수예요, 양수. 자, 가장 작은 양의 정수라고 합시다. 하지. 자, 이게 가장 작은 양의 정수예요. 그럼 어쨌든 정수는 정수죠. 그리고 양수예요. 그거보다 크고. 그리고 1도 양의 정수니까 1 이하겠죠? 1 이하겠죠. 이때 C가 1보다 작다. 가정해보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C 제곱은 C보다 작아지죠. 그런데 C가 양수입니다. 양수. 제곱이니까 0이 아니니까 이게 0보다 크죠. 따라서 C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양수이면서 더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다시 정수죠. 양수인 정수니까. 그러니까 양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C보다 작죠?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C의 최소성의 모순입니다. 그죠? 따라서 C는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 몇 가지 문제를 선생님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일단 개강은 이렇게 한 타임만 하겠어요. 한 타임만. 보통 이제 2타임이나 3타임 정도 하실 텐데 한 타임에 한 5문제 정도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예습을 항상 5문제 정도 하시고 영상 한 강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진도가 써 있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영상 보시기 전에 미리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